네, 백사람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몇, 좀 몇 전에 분, 몇 분 상관으로 봤습니다. 또다시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안전 문화 이제 얘기할 건데요. 이번 학기에 어떤 거 들으세요? 제가 그 법규하고 법규 위주로 좀 듣고 있거든요. 네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뭐 재난 이쪽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안전문화 지금 교수님 거 네. 듣고 있고요. 네네. 대부분 지금 그거죠, 뭐. 네네네. 어쩜, 방제 법규하고 관계 네네네. 법규, 네. 그다음에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관리론 들으시고. 건설안전관리론. 좀 어떠세요? 이거 기사 딸 때 공부했던 거, 네. 그때 공부했던 거라 지금 하니까 다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저는 좀 이런 쪽으로 아니 그 어떤 너무 시험 이쪽보다는 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안전문화나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게 분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예, 좀 예, 이제 하고 어요. 예.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예. 좀 방대하고 이래서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러실 건데 이제 안전문화도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도 좀 들어야죠. 할 건 예. 해야죠. 그러니까 뭐 표현하는 방법들 뭐 관행이 어쩌네 예견이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하게 되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학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사회과학적인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들으시면서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강의하면서도 또 강의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시험 볼 때만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4월 이제 중순 정도 이제 시험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 보실 건데 네네네. 네 문제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우리 교환 있잖아요. 네네. 네, 교환만 보시면 뭐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소방방재학과거든요, 원래. 네네. 근데 이제 안전 쪽을 하니까 네, 이쪽도 작년에 처음 생겼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이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계속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이번 학기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음,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뭐 저기 더더군다나 이제 법도 어렵고 안전문화는 사실 이 실체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이지 않은 거라서 더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어쨌든 그 교환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하려고 저도 여러 책도 한 7권, 8권 정도 참고하고 논문도 한 30개 정도 참고하면서 쭉 만들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오히려 안전 문화 이거 준비할 때가 산업안전보건법 때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죠. 네. 그래요? 그때는 또 전면 개정돼 가지고 그 이전의 법들 관련된 내용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으로 막 다 분석하면서 하느라고 진짜 시간 많이 투자했는데 근데 요새 또 중대재해처벌법 생기면서 인기가 또 사그라들어가지고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관련해서 또 네. 그 주변에서 안전관리 하시던 분들이 네. 이제 안전관리 못해 먹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다른 거 알아봐야겠다. 할만하죠. 다른 거 알아봐야겠다. 어. 근데 그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게 그대로 제정돼 가지고 이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문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이상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법에 적용돼서 네. 뭐 판례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될 것 같아요. 음. 그냥 무조건 법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과태료 때리고 뭐 대표이사 뭐 이렇게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아, 한데.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동되기도 어렵고 법 자체가 그거대로 처벌하기도 어렵고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그래갖고 저 안전관리 관리자들 그 카페에 이제 올려 있어갖고 그 반대 철회 서명 운동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아무튼 뭐 그리고 되게 뭐 빠지락목이나 이런 것도 보면 어이없는 것도 많고 사실 뭐 네.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말이 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다 그렇죠. 그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만든 거라.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은 법이 규범력이나 이런 거 현장 작동성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래야 사람들이 지킬 수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법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예, 이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잡음이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미국처럼 되지 않을까. 소송이 난무하고 변호사만 돈 벌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얘기 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작동이 어떻게 되냐 이런 법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예, 선영교 아버님, 네, 예, 또 카메라 끄셨네요. 하나 다 꺾일래요. 아, 맞아요. 오늘은 다 저기 블라인드로 하죠. 그 안전문화 좀 들으시면서 그 혹시 제가 거기에 그 써놓기도 했는데 아 저녁 때 퇴근하셔가지고 숙소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잡무하실 게 많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쉬었어요. 휴무했어요. 그러셨어요? 휴무해가지고, 네. 예, 집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 뭐, 차 장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 조금 피곤하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말 걸지 예. 않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혹시 그 체르노빌이라고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체르노빌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 아 예,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안전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그 1986년에 있었던 그 사고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라서 예, 예. 그거 음,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거 리뷰 한번 해볼까요? 그 드라마를 여기에서 보게요. 아니 다 보진 못하고요. 예. 어, 거기 넷플릭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 드라마는 정말 재밌기도 재밌고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전편을요? 예, 예, 유튜브에서 전편은 못 보실 거고요. 넷플릭스에서는 보실 수 있고 예. 유튜브에는 이제 그 체르노빌 드라마 정리해 놓은 클립들이 좀 많아요. 음, 예. 그거 보시고 실제 드라마 풀 버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제가 왜 자꾸 체르, 강조하냐면요. 체르, 체르노빌 미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예. 그 역사적 짧게, 고증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체르노빌이라는 그 20세기의 최고 이 참사에 대해서 정말 그때그때 이 개인의 관점이나 그러니까 일반인의 관점이나 그 근로자의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음, 보시면은 예. 그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 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넷플릭스를 갖다가 며칠 전에 끊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보니까는 이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넷플릭스 예, 빠지면 이제 예, 그것만 계속 보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끊었는데 아니면요, 넷플릭스를 제가 예,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뭐 예, 다음 주에 이거 라이브 강의실 하면서 각각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넷플릭스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
네. 이거 백사학 학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간단하게 총 5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화마다 제가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그거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하고 뭐 관련된 내용들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좀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하는 것보다. 그 제임스 슬림 학우님이 누구신가요? 제임스 슬림 학우님? 아, 임병설 학우님? 모두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오희정 학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생산 관련돼서 일하신다 그러셨죠? 네, 여기 와 있어. 혹시 체르노빌 보셨어요? 드라마?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찾아봤어요. 그거 그 이거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호뮤크는 창문 바깥쪽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연구실로 달려갑니다. 대기 중에서 8mm 르트긴이 방사능이 측정되었다는 건 심각한 아니야, 상황이기에 내가 본 메일만 호뮤크의 표정이 이게 어디서 나는 좋지 소리죠? 않습니다. 일단 뭐 ID 저기 131. 사장님이 한번 업무 내용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일단은 저기 유튜브 보이는데요. 이거 IMDb라는 거 이거 보이세요? 그거 하고 오늘 한 예, 거 예, 예. 스컴 관련해서만 내용 핵무기가 올렸으니까 반응로의 연료로 측정되었고 죄송한데 이거 지금 누가 뭐 영상 튼 거 같은데? 메일 확인해가지고 혹시나 누가 확인하면 그 내용 맞다고만 확인해 그 내용 물어보면 그 내용 확인했다. 내가 그 내용도 자료 정리는 실은 정수석이 한 건데 그거를 내가 안수석했다고 정리를 해서 올렸다고 정수석에게 누가 해놨으니까 어떤 분이 통화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에 좀 회사 사장 때문에 그런 그런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 지금 통화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아, 수고. 네, 수고는 제가 할 건데. 네, 응? 아우씨, 마이크가 이게 왜 안 되지? 마이크 지금 잘 됩니다. 여보세요? 네, 정수석하고 통화하는 거 다 들었는데. 자, 지금 이거 IMDb 사이트 보이시죠? 예. 네, 이게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영화 관련된 이 관련된 컨텐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트인데요. 제가 여기 왜 들어왔냐면 체르노빌의 위상을 좀 보려고. 자, 체르노빌 딱 치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체르노빌 해가지고 2019 TV 미니 시리즈 보이시죠? 네. 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거든요. 총 에피소드는 5개 있고요. 네. 자, 이게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요. TV 드라마 중에서, TV 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 순서대로 쭉 펼쳐놓은 거예요. 리스트화 해놓은 건데, 지금 체르노빌이 몇 위에 있는지 아세요? 5위에 있습니다. 5위에. 네. 네, 이 많은 것 중에서 5등 있어, 5등.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재밌다는 거죠. 굉장히 흥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거 가지고 배울 점도 굉장히 많지만 진짜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체르노빌 관련해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봐볼까요? 트레일러. 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All of the good we did. It doesn't matter. What does matter is that to them, justice was done. See, a just world is a sane world. There was nothing sane about Chernobyl. 소리는 안 I'm 나나요? pleased to report that 아, 소리 안 들리나요? 네. 잠깐만요. 아, 이 설정이 잠깐만요. 자, 지금 들릴 겁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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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the good we did. It doesn't matter. What does matter is that to them, justice was done. See, a just world is a sane world. There was nothing sane about Chernobyl. I'm pleased to report that the situation in Chernobyl is stable. In terms of radiation, I'm told it's the equivalent of a chest X-ray. No, Chernobyl is on fire. And every atom of uranium is like a bullet, penetrating everything in its path. Metal, concrete, flesh. Now Chernobyl holds over 3 trillion of these bullets. Some of them will not stop firing for 50,000 years. Tell me how to put it out. You are dealing with something that has never occurred on this planet before. Cut the phone lines. Contain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What will happen to our boys? The pain is unimaginable. In 3 days to 3 weeks, you're dead. You can see him, and you cannot touch him. Do you understand? What happened on the night of the accident? Asking the right question will get you the truth. There is no truth. What happened there? What happened after? All of it. All of it. Madness. 예. 이게 1986년 4월 26일 날 있었던 20세기 최고의 참사죠. 아직까지 이 사고로 인한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정도나 이런 것도 산출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였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고 유형이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한가요? 이 체르노빌이?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원자력 사고가 뭐가 있었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게 있었는데. 후쿠시마. 네,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에서 또 똑같이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관련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수습되는 양상을 보면 오히려 약 30여 년 더 전에 일어났던 체르노빌하고 비교해 보면요, 체르노빌이 수습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의 방증으로 생각해 보면 2011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가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도쿄올림픽을 계속 강행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게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가 돼 있겠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작년 연말인가요? 그때 미국에서 스가 정권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오염수를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하지 않고 방류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이론으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다라는 무한정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 오염수가 굉장히 치명적이긴 하지만 희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방류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류했을 때 우리의 피해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건 뭐 말해 뭐해 정도의 당연히 피해가 엄청나게 있고 그걸 근거로서 따져볼 수 있는 것 자체는 86년에 일어났던 이 체르노빌로 인한 사고가 실제 우크라이나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그 러시아 자체에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차폐막만 계속 갈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토지나 이런 게 오염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기술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약 3년 전에도 한 8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차폐막을 바꾼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어떤 조치를 못 취하고 있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이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걔네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조치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 오염수라는 걸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 오염수의 어떤 위험도라든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걔네가 어떤 후기 대책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올림픽을 치른다고 하는데 그 올림픽에 대한 대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재해를 입는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근본 원인 사고 조사를 한번 해보면 대부분 어떤 단일한 원인으로 수렴하거든요. 그 단일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펼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재해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사람은 재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의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정보를 모른다는 거, 얘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는 대응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 피해 정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고 복구되고 있고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규 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그들의 강력한 자금력을 앞세워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램지 교수한테 뭐 위안부 관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문 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 기구한테 압력을 넣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가 안 돼요. 뭐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나라랑 가깝잖아요. 일본이란 게. 이 해산물이란 게 사실은 잡혔을 때 그 영해가 원산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쪽 주변에 있던 게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인근 상에서 잡힐 수도 있는 거. 그럼 국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코로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 대처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네. 교수님, 네. 그 후쿠시마 원전은 네.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체르노빌도 오염수가 나옵니까? 체르노빌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체르노빌 같은 경우가 그 얘네는 바다에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원자력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원전 종류하고 이 체르노빌은 원전 종류가 다릅니다. 바다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르노빌 폭발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대지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뭐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그냥 막아놨어요. 그 문제가 됐던 폭발됐던 그 체르노빌 원전에 있는 그 건물들은 다 차폐시켜놨고 딱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님, 저기 그 후쿠시마 원전은 네. 그 바닷물을 갖다가
네. 그 원전에 희석제로 해가지고 열을 내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가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열을 그 식혔는가? 그 체르노빌이 RBMK라고 하는 그 원전 종류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서방 세계 다른데 어디에도 없는 원전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영상 같이 준비하면서 관련된 뭐 요 체르노빌 관련된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소련이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을 이미 사망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투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던 사람들은 사망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굉장히 많고. 근데 그에 반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일본이 소극적이라 그럴까? 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때보다도 우리나라는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빛 원전에서 또 큰일 날 뻔했죠.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네, 한빛 원전에서도 폭발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용해돼 가지고 용융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용광로 내에서 멈춰서 다행인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만약에 한빛 원전 사고가 폭발 사고까지 일어났으면 이게 진짜 그 파급력은 엄청 났을 거예요. 아무래도.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안전문화 시간 때 뭐 이런저런 말씀드리면서 그 찰스 페로 교수가 했던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진도가 나갔었나요? 어떠세요? 정상사고 노멀 액시던트 얘기하면서. 네. 아직은 못 봤어요. 네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이익도 굉장히 많이 주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피해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폐기해야 된다,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거의 대세고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 우리가 현재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RBMK 관련해 가지고 좀 알고 싶으시면, 제가 체르노빌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지금 유튜브 채널 보이시죠? 예. 네, 유튜브에서 체르노빌이라고 치시면 첫 번째 요게 나와요. 체르노빌 과학적으로 100% 이해하기. 마차 과학과 사람들, 요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요거 보시면 RBMK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냉각제를 물론 물로 썼지만 감속제는 왜 붕소로 썼고, 왜 흑연이 왜 들어갔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얼마만큼 커졌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분량이 한 5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BO사에서 만든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려는 분들은 요걸 먼저 보시고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갈 거예요. 네. 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키예프. 네. 바로바로 트시네요. 네, 요걸 보시면 이해가 많이 잘 가실 거고, 왜냐면 체르노빌 그 드라마를 제대로 즐기려면 역사적 맥락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걸 보시면 실제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사회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역사적 여러 가지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그거는 뭐 보면 되냐면 요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거? 제가 마우스로 하는 거? 네. 네. 조승영 작가가 이제 저기 정리해 놓은 건데, 체르노빌 이 사고 때의 요 내용을 한 14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소련이 처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보시면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과학과 사람들 요거 보시고 두 개 보시면 아무래도 체르노빌을 좀 즐기시는데 훨씬 더 아주 간편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꼭 보십시오. 이거 제가 링크를 저희 그 안전문화 그 강의 그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1편부터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그 관련된 내용들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몇 강까지 안전문화 공부하셨나요? 3강이요. 3강까지요? 3강까지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오이정화군님. 네? 어떤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좀 그랬다 뭐 이런 게 좀 뭐가 있었을까요? 음, 예, 뭐 어렵죠. 안전문화가 뭐 어렵죠. 뭐 처음에 조직문화 나오고 뭐 정신 없죠. 뭐 안전의 정의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관행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고 막 이제 앞으로 더 그게 심해질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 막 나오니까 이제 그거 내용도 재미없는데 분량은 길고 또 막 그러니까 네. 네. 손영구 하구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해가 갈 것도 같은데 이게 마지막에 이거 알 것 예, 같은데 예. 왠지 뭐가 예,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못하겠고 뭐 예. 그러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안전문화라고 해가지고 네. 1강부터 들었는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그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외국의 사례를 들으니까는 이게 조금씩 좀 혼돈에 빠졌습니다. 예. 그 저기 혹시 흥미가 떨어지거나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흥미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려워도 아니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문구 같은 거나 이제 용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이게 뭐 다른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니까 더 좀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봐가지고 차츰차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얼마 전에 음식점에서 음식 그 재탕해가지고 문제됐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아, 예, 예, 예. 그거 예.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좀 우리가 안전문화 얘기하면서 안전의식하고 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 같이 한번 보고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근에 있었던 거. 자, 공유할게요. 잠시만요.
혹시 지금 유튜브 이거 보이시나요? 네. 유튜브 보이세요? 예, 예. 예, 예. 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윤욱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정 의무 교육. 다음 브리핑 딱 걸린 생방송입니다. 부산의 소울푸드 하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팔팔 우려낸 육수에 두툼하게 썰어낸 돼지고기. 네,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부산의 국밥집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친척의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자신을 보러 온 손님이 낸 돈의 2배를 코로나로 힘든 이들에게 기부하겠다, 이런 좋은 취지로 일종의 공익 방송을 한 셈이죠. 특별 방송인이만큼 카메라도 주방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직접 담그시는 겁니까, 김치를? 이야. 그 일반 김치를 너무 많이 주신다는 말씀이 많던데. 보셨나요?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속에 스쳐 지나간 소름 돋는 장면. 분명히 손님들이 먹고 치운 쟁반에서 내린 깍두기인데, 네, 새로 내주는 깍두기를 퍼가는 그릇에 다시 담는 모습. 카메라도 순간 놀랐는지 황급히 시선을 옮기는데요. 손이 크다. 진짜 실제로 손이 크십니다. 예. 원래 이런데 이제 김치 떠라고 이렇게 놔두는데 김치를 처음부터 많이 주시네. 어쩐지 수습이 잘 안 되는 느낌이죠. 역시나 이미 생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선 음식으로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운동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 이제 김치가 저는 생각이 깨끗해서 그냥 이래 순간적으로 넣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일을 하러 나와서 죄송하고 제가 정말 잘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이해 좀 해주시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정성껏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사후 약방문이죠. 이 식당 15일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반찬 재활용 법으로 금지된 일인데다가 코로나로 동행끼리도 반찬 덜어먹기 캠페인까지 벌이는 마당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적과의 동침, 공공의 적이다. 앞접시와 국자가 투입되고 음식을 덜어요, 걱정을 덜어요. 네, 세상 나쁜 일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결국 걸리게 마련이죠. 특히 이번엔 생방송으로 딱 걸린 경우였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 아셨었나요? 말은 들었는데 이번에 처음 보네. 이건 뭘까요? 사람의 심리 중에서 어떤 걸까요, 이게? 습관. 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음식점의 이 기본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음식점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인 거죠,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의식 자체가 그렇게 아예 박혀 있으니까 카메라가 찍고 있고 뭐 다른 상황이 돌발 상황이라고 하기보다는 평상시 상황이 아니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회성으로 절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처음 한 거라 그러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게 잘못된 거라는 거 인식도 못 하고 있는 거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했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저렇게 되는 그런 상황. 나중에 전화 걸어가지고 진위 여부를 따지니까 그랬대요. 뭐 아니 깨끗하게 덜은 건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례 이외에도 사실 뭐 이 이후에 일어난 거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국밥에 있는 그 뭐죠? 국밥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그 어떤 뭐 중요 부위라고 하는데 고기 부위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먹다 남긴 거를 따로 덜어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다시 그러니까 끓는 육수에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내오는 거를 이제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내가 먹으려고 그랬다. 아니면 우리 개를 주려고 그랬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는 거죠. 누가 그런 고급 고기를 끓여가지고 끓이기까지 해가지고 개를 줍니까? 이 행동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더라. 결국 그런 것을 보면 아 사람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행동 습관, 그걸 우리는 관행이라고 그럽니다. 관행. 우리가 제가 안전문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가는 거죠. 우리 작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저 기준으로서의 법적 어떤 선언적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이 덜 된다거나 감신이 없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위반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위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고로 이어지진 않죠. 사고가 재해로까지 연결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쌓이면 그게 관행으로 굳어지는 거고 그게 조직의 분위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로 만들어지면서 예, 안전문화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 자체, 잘 만들어온 문화적인 현상 자체가 이제 열화되는 그런 것들, 그런 단계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음식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연말이었나? 이때 난리 났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두 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건 좀 이렇게 생각했던 첫 번째가 그 타이어 혹시 그 사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타이어 빵꾸 떼우러 갔는데 갑자기 휠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휠이 이상한 거예요. 아닌데 휠이 이렇게까지 고장났으면 이거 주행 중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뒤져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게 휠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더라. 그렇게 해서 휠하고 타이어까지 다 갈게 만들더라. 뭐 이런 거. 근데 그 사람 행동 자체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블랙박스 다 보셨죠? 혹시 그 기억 나시나요? 네, 보았습니다. 타이어 어쩌고저쩌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 행동 자체가 어땠습니까? 왜 우리가 분노했죠?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뭐 쭈뼛쭈뼛 된다든가 아니면 뭐 주변 상황을 살핀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 주의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으면 덜 화가 났을 텐데 그 블랙 너무나 자연스러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진짜 그걸 휠 훼손하는 게 무슨 정비의 일환인 거냐 이렇게 딱 보였잖아요. 이거 더 분노한 거죠.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매출을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그 회사 자체 조직 내에 문화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거죠. 생산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또 하나 더 뭐 있었죠? 혹시 어떤 사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거는 타이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뭐지?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나 아니면 역사를 기반으로 한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뭐든지 상관없이 그게 만들어지면 항상 이 설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민석 나와가지고 그걸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기존에 우리가 익히 봐왔던 역사 전문가들하고 달랐던 점은 일단 전달력이 굉장히 좋았죠. 재밌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듯 이렇게 받아들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이 아니군요. 그 올해 초죠. 그 일 일어난 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능 강사에서 은퇴를 하고 어떤 모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역사적 고증이 다 잘못된 거예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다 사실관계가 다 다르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많고. 근데 그 이후로 이어서 이제 그 사람이 원래는 학부 때 영국영화과를 졸업을 했고 석사를 영국 교육학으로 이제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수능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의 명성을 쌓아오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자신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명성을 쌓기 시작하는 근거가 됐던 그 기반이 됐던 석사학위 논문이 뭘로 판명됐습니까? 맞죠. 네, 그게 표절로 판명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보문고를 가는데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는데 거기 가면 어느 순간부터 역사 코너에는 설민석 책밖에 없는 거예요. 뭐 유아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문서적까지 아니더라도 설민석 책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야, 이 사람 인쇄만 해도 엄청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근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열의와 어떤 실력을 갖고 딴 게 아니었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강력한 배신감이 든 거죠.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또 뭐가 있죠? 일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의식 자체, 안전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안전 의식 자체가 굉장히 훼손되고 떨어져 있는 상태였 거고, 아까 타이어 그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체르노빌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뭐 그거에 대한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날 때도 그 조직 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많이 뿌리내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또 최근에 어떤 거가 있었나요? 한 두 가지 정도 더 생각나는데 저는 그 해민 스님 그 문제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고급 저택? 네, 어쨌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요? 첫 번째 그 스테디셀러 됐던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라는 책일 거예요. 그 책 인쇄가 그 책으로인가? 아니면 그분 저서 통틀어서인가 보니까 인쇄로만 26억을 벌었대요. 26억인지 16억인지 정확하게 않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살고 있는 남산에 있던 집도 원래는 그분이 샀던 집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기관에 팔았고,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뉴욕 한가운데에 굉장히 그 전망 좋은 어떤 오피스인가요? 오피스도 뭐 본인 자가 소유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상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어떤 벤처 기업도 운영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사례가 또 있었죠. 예. 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우리가 보면 올해 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굉장히 또 이건 크게 반향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인데 홍진경? 홍진영 사례도 홍진영. 홍진영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이 대응하는 거 보면서 이거 저 사람이 실제로 학위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지점에서 느꼈냐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태가 딱 터지고 난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지상파에 바로 방송 출연했다가 문매를 맞으니까 한다는 얘기가 사과문을 쓰고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인도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에요. 어떤 여학생인데 그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 안에서 괴한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학생이 그 메고 있던 가방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도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학생이 그 가방을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저러면 되게 위험할 수 있겠는데, 저러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가방에 집착할까? 가방이 뭐 명품 가방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남루해 보이는 그런 차림이어가지고 저 안에 되게 진귀한 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가방 안에? 가방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길래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어쨌든
모진 행위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가방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까요? 그 여학생이. 책? 어떤 책이 있었을까요? 일기장. 일기장. 또 뭐가 일기장 그 또 백상엽 하고님은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떤 게 있었길래 끝까지 안 났을까? 그 안에. 오희정 하고님은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임병설 하고님은요? 수학책? 수학책? 그 사람 문과였는데? 아, 그래요? 농담이었고요. 인도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농담이었고, 저는 그 영상을 딱 보면서 도저히 이해 안 갔었거든요. 아니 왜 저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끝까지 저 가방 안 났을까? 근데 나중에 아나운서 멘트 듣고 저는 그냥 이해됐어요. 아, 그렇지. 그러면 절대 놀 수가 없지. 이런 생각 딱 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 여학생이 5년 동안 쓴 복사본이 없는 박사학위 논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 학위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박사학위라는 얘기 딱 듣고 그렇지. 절대 놀 수가 없지. 저기 더더군다나 복사본이 없다. 원본이다. 절대 놀 수가 없지. 근데 그렇게 만약에 홍진영이라는 사람이 정말 연구실에 틀어박혀가지고 지난한 시간을 정말 언제 졸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깜깜한 상황에서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논문을 썼다면 그 사람이 하루 만에 그렇게 논문을 포기하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저 사람이 논문을 안 썼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예를 좀 들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 문화에서도 안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인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안전 마인드라고 하는데 안전 마인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이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라는 요소 자체가 전혀 배제되어 있다면 규정을 아무리 잘 세워놓고 법률을 아무리 강화시켜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이렇게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현장 상황에 있어서의 유해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는 거고 현장 상황 자체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딱 규정시켜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서나 이런 거 가지고 이 현장 내에 있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가사 내용이 너무 그런데? 선영규 아버님. 아니 이게 유튜브를 켰더니 아니 무슨 그 가사 내용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건. 댄스예요 댄스. 아무튼. 네.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손영규 아버님한테도 그런 걸 여쭤봤는데 현장에 계시면서 가장 황당한 사고가 뭐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런 말씀 하셨었죠. 밀폐 공간이 아니었는데 밀폐 공간화 되어 있는 장소에서 어쨌든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적절하게 잘 조치를 취해줘서 뭐 중대재해까지 가지 않았다. 그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분이 119를 불렀어요. 저희가 바로 조치가 됐다고 했었죠? 예, 119 불러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분이 자기 의식이 잃어간다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팀장하고 저희 안전관리자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깨어나길래 바로 119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그 뭐 그러면 따로 요양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예, 요양은 그 고압 산소 그 처치 이제 하루 정도 하고요. 네. 고압 산소 처치 하루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방금 전에 예. 그 댄스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네. 바운스. 아니야, 막 바운스예요. 아니 엄마 얘기 막 했어요. 아무튼 아니 그거 찾아보려다가 이게 잘못 예, 늦었는데. 아니 뭐 좋죠 뭐 그럼. 예. 네. 아무튼 저게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문화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 생활 주변의 그런 위험 요소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려면 그 불안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불안할 수 있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이고, 네, 어쨌든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HBO의 체르노빌사의 그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보기 이전에 아까 제가 2가지 영상 추천드렸잖아요. 와차 과학과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조승현 작가가 말하는 체르노빌 당시의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 관련된 영상은 2편을 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저랑 같이 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서 다음 주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희전 학우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